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보건의료 현안을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2주 만에 청취자분들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각자 소개를 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권복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입니다. 또 병원 이름 얘기하거나 그럼 걸리는 건가요, 이것도? 심의로? 아니요. 심의로 걸리진 않는데요. 네. 지금 갑자기 생소한 목소리가 들리실 텐데 이분은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전 그냥 최명기입니다. 네. 예, 김선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2주 만에 뵙는데. 네. 마이크 녹음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기 잘 하시다가 왜 또 이렇게 녹음 딱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침묵을 지키세요. 리더가 생겨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도 어색한 사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있어야 방송이 잘 돼요. 지금 이렇게 저의 말에 이렇게 맞장구를 열심히 잘 쳐주시는 분은 저희 오늘 게스트로 저희가 모신 분인데요. 아까 성함만 간단히 최명기 선생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정신과 전문의시고 부여 다사랑병원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듀크대에서 MBA도 따셨죠. 네. 그래서 경희대에서 매주 의료 경영학을 강의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력이 특이하고도 또 화려하시기도 하고 하세요. 안철수 후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안철수 후보랑 비교를 이렇게 하시는. 비교의 대상이 거의 같으시군요. 분도표가 높으신. 대선 후보랑 이렇게 비교하시는. 안철수 후보 심리 분석했거든요. 종편에서. 그래서 그러시. 종편에서 다른 분 심리 분석을 안 글쎄요, 하는 우리 거예요? 주제를 바꾸는 게 청취자들 훨씬 흥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아, 안철수 후보 얘기 나오고 하니까. 바꿔보죠. 뭐 프로포폴보다는. 바로요? 네. 최명기 부여 다사랑병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인사 좀 간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패널 분들께 잘 부탁드려요. 너무 굴리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아까 안철수 대선 요즘 대선이 하도 여기 뜨겁고 이슈이니까 종편에 나가셔서 안철수 후보의 뭘 분석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왜 대통령 후보 되셨는가? 단일화 만약에 정신과 의사로서 안철수 후보가 상담하러 오면 단일화 하라고 할 것인가 말라고 할 것인가 그런 거 정신과적으로 했었습니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 거를 왜 그러면 정신과 다음 주에는 어쩌면 문재인 후보로 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종편 어디예요? A 채널이요. A 채널이요. 채널 A. 그래. 박근혜 후보는 안 하신대요?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포일러여서 공개 안 그래요? 합니다. 아직 방송이 안 됐어요? 안철수 후보는 방송됐습니다. 네. 좋은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극복을 위해서 항상 도전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칭찬이 될지 표를 깎아먹는 얘기가 될지 알 수 없다는. 합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더라도 끝까지 가서 그래야지 새로운 안철수라는 하나의 틀이 깨지고 지든 이기든 데미안이 알이 깨지듯이 새로운 안철수가 나타난다고. 자 성취를 위해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걸 검열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 방송이 무슨 새누리당의 대장이라는 얘기를 깨는데요. 네, 오늘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오늘 방송할 내용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사실 전 안철수 선생님 때문에 인터뷰도 몇몇 언론에 했고요. 왜요? 그게 얘기해도 되나요? 하세요. 팟캐스트인데요, 조갑제닷컴에서 한 달 전쯤에 이제 네. 안철수 씨가 비형간염 보유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래요? 근데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요. 아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했던 분이 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대선을 앞두고. 왜냐하면 97년하고 2002년도에 회사를 쉬신 이유가 건강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알코올성 지방간이거나 알코올성 간염인 사람들은 부직일 수 있을 텐데 대선 앞으로 예비 후보 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이 놓친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성비형 간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본인 생각하시는데 그 이제 자서전에 투병력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OTPT가 굉장히 높이 상승을 해서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서 한 10년 이상 고생을 했다. 간이 멀쩡하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수병이시면. 근데 이제 완치가 S상온이 음전이 되셨어요. 완치가 되셨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게 간 경변이 일단 진행을 하면은 S상온이 음선이 되더라도 간암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방금 얘기 중요하셨어요. 국가원수를 저주하시다니. 아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제 글엔 적었는데, 네. 제가 대선 한 열흘 전쯤에 이상득 의원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그 비형간염 보유자가 받는 차별 문제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나오면서, 당선이 유력하신데 이 얘기를 이상득 의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선 동생이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야 하나라는 이제 조금 후회를 하면서 2009년인가 한번 글을 적었었죠. 그래서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 네. 저주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MB는 폐도 망가졌잖아요. 폐도. 그래서 이제 새소리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군대 면제 받아. 군대도 안 맞아요. 가시고. 네. 군대 면제가 그것 때문이라고. 네. 뭐 성한 데가 없으시네. 그래서 제가 그거죠. 안철수 후보가 안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 사실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제 그 글의 비형 요지였죠. 간염 때문에 안 되면. 맞네요. 참 새로운 이슈네요. 대선 그리고 후보의 재밌네요. 건강 상태에 의한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 가능성. 디지즈 액티비티를 공개해라.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생활 네. 차트 진짜 좀 차트를 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저희 안 되죠. 교수님이랑 변호사님 생각에 안 되는 거죠. 개인의 기록인데 공인이라고 해서 공개하는 건. 본인이 대선 후보라고 해도 뭐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죠. 본인이 그게 사실 얼마 전에 있었죠. 올 초에. 뭐가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재검을 해라라는 요구를 보수언론 쪽에 했었고 그걸 받아들였었죠. 그때는 병역이라는 병역 특별한 상황이고. 네, 뭐 대선 후보 얘기가 좀 길게 나오는데 재밌네요. 네, 근데 오늘 뭐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우선 보건의료계 뉴스를 정리해드린 이슈 브리핑 먼저 듣고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를 전해주실 청년의사신문 곽성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내년부터 초음파 검사와 한방 첩약 등이 급여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계획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네. 특히 이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정부는 지난 2009년 처음 언급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한방급여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이번 그 보장성 확대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특히 이 초음파 검사의 경우는요, 현재 비급여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별로 그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예산 6,600억 원을 투입하는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방안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요, 이 6,600억 원을 들여서 초음파 검사 전체를 급여화하겠다고 추진했던 정부의 계획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지부는 당초 추계했던 예산 6,600억 원으로는 초음파 검사 급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건정심에서요,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1조 2천억 원에서 최대 1조 8천억 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전면 급여를 염두에 뒀던 복지부는 오는 2014년 10월 암 등 중증 질환, 2014년에는 뇌혈류 검사와 상하 복부 초음파, 2015년에는 산전 초음파와 생식기, 골관절 초음파 등 3년간 단계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 한방 첩약 부분. 네. 한방급여 시범사업 역시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산은 2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노인 여성 등 대표 상병에 대한 첩약 급여를 위한 시범사업인데요. 향후 그 구체적인 상병 결정은
한약 관련 제도 정비 및 이해 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처방 권한을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일부 약사와 한약사 등에 주는 문제 때문에요. 한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관심이 모아졌던 게 이번 건정심에서 그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유보됐잖아요. 네, 그 이유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의원급 수가는 그 가입자 대표인 건강보험공단과 의원급 공급자 대표인 대한의사협회 간 벌였던 수가 협상이 불발됨으로써 건정심으로 넘어온 상황인데요. 건정심에서는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의원급 수가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의협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급 수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건정심의 결정이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협은 지난 5월 24일 공급자에게 불리한 형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탈퇴한 바 있습니다. 건정심에서 이번에 그 의원급 수가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 의협은 책임 떠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그 탈퇴 이유로 말한 것처럼 건정심 구조 개선이 없이는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현재 환자당 20분 진료하기, 처방 전에 대체 조제 불가 사인하기, 요한기관 지정서 반납 등 기존 투쟁 로드맵을 강도 높게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건정심에 그 의협이 건정심으로 복귀하는 그 데드라인을 12월 중순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그 응급실 전문의 당직 제도가 지난 8월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를 두고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당직을 설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지정을 받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자격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복지부가 이 문제를 비롯해서 그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보자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8월 시작됐던 일명 응당법 도입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불만이 계속됐는데요. 복지부가 결국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26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복지부가 개최했는데요. 이때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요. 현행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3분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 분류를요.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 2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네. 기존 3분류 체계를 2분류 체계로 개편할 경우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를, 응급실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 논란의 핵심이 됐던 응급실 전문의 당직 제도는 해당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그 대상을 필수 진료 과목으로 한정하는 형태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 환자가 적은 결핵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등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그 응당법에 적용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복지부가 내놓은 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응급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정부가 나름 고민해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역시 의료계 반응은 탐탁치가 않습니다. 우선 그 대표학회죠.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2단계로 줄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무엇이 문제고 개편을 통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무작정 2분류 체계로 개편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고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도 내 4, 5단계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 핵심은 전달체계 문제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그 2분류 체계가 지방 중소병원에 오히려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그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식 부회장은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에 대한 해결 없이 2단계로 전환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
하면서 전달책의 단순화가 아닌 전문의 양성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며 현재로서는 2단계 축소보다는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복지부도 이렇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발표한 그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당분간은 이 응급실, 그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워낙 뭐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던 것이라서요. 해결책 하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네, 또 다른 소식인데요. 그 프로포폴이라는 말 최근 뉴스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면 마취제인 이 프로포폴의 색깔이 흰색이어서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 프로포폴이 수면 마취제로 허가가 됐지만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남용되고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중독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인지 일단 사례부터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 프로포폴이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그 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 사건으로 프로포폴이 세간에 다시 한번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연예인 A씨가 불법으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프로포폴을 구입해서 네일숍 휴게실에서 앰플 1개가량을 왼쪽 팔에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었죠. 그죠. 또한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개월 동안 60차례 정도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고요. 거의 하루 2, 3일 동안에 1개씩 맞은. 그렇죠. 셈이죠. 이 정도면 2, 3일에 한 번꼴로 맞은 셈이고요. 그 2011년에는 한 해에 프로포폴 2만 개 이상을 구입한 병원이 10곳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요. 한 해 동안 프로포폴 10만 5,600개를 구입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의원급에서. 예. 구입한 프로포폴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휴일에도 쉬지 않고 하루에 225개씩 사용한 꼴인데요.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네. 이 프로포폴 남용 논란에는 의사들이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얼마 전 40대 의사가 프로포폴 남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네. 지난 30일에는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 조모 씨가 다른 의사의 도장을 파서 프로포폴을 다량 구매하고 중국으로 일부 밀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조 씨는 검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와 가방에 프로포폴 앰플 120병과 케타민 40병, 미다졸람 80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미다졸람 이런 것도 다 마취제, 수면 마취제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병원을 폐업하면서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 후 강남의 N 성형외과 병실을 빌려 원래 알던 자신의 고객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정상적인 경로로 프로포폴을 구매할 수 없게 되자 N병원 원장 박모 씨의 도장을 파서 구매 서류에 도장을 찍고 프로포폴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을 비롯해서 뭐 연예인,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프로포폴이 남용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그 정부가 이 관리 대책을 내놓았죠. 그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마련한 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종합해 보면 그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제조 단계에서는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 관리하는 RFID를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내역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 중 85% 정도가 정부의 보고 의미가 없는 비급여로 사용돼 파악이 잘 안 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경구제만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 일명 DUR이죠. 네. 이 DUR을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요.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과다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동일 성분뿐 아니라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한 도난사고에 대비해 병원급 이하에도 마약류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흔히 프로포폴 하면서 마약류라는 말이 따라 붙으니까 이 프로포폴이 마약이구나, 맞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나쁜 약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 주로 투여되는 마취제라고 아시면 가장 정확할 텐데요. 네. 이 약이 수면 내시경 등에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일단 마취가 빠르고요.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짧습니다. 또한 다른 마취제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오심도 적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약으로 평가받고 있죠. 네. 또한 반감기가 짧고요. 미국 FDA에서는 임신 중 약물 투여 지침에서 B등급으로 분류돼서 임산부에게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약의 쓰임새가 넓은 이유입니다. 물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로포폴은 장기간 남용할 경우 중독의 우려가 있지만요. 네.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의료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많은 의사들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곽성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은 이슈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는데요. 프로포폴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저희 최명기 원장님도 모시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포폴 우유주사라고 더 많이 네. 알려졌죠. 그 색깔 때문에 우유주사, 흰색이어서 네. 우유주사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면 마취제인데 이 수면 마취제가 수면 마취제 역할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막 남용되면서 뭐 중독 사례가 나오고 자살까지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자살인지 남용인지 구분은 안 가지만 이제 그 치명적인 용량까지 쓰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요즘 따라 많이 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뭐 연예인, 특히 연예인 수사를 뭐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많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엔 프로포폴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만약에 프로포폴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만약에 똑같은 주사 횟수가 만약에 미다졸람이나 아티반이나 바륨이나 다른 약으로 일어났으면 훨씬 더 많은 분이 사망했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마취제, 수면 마취제. 그러니까 그 수면을 유도하는 주사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프로포폴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또한 20년 전에는 바륨이나 아티반 맞고 잘려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약을 주사 맞고 잘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항상 우리나라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나쁜 약에서 좀 더 좋은 약을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또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아티반이나 바륨은 환자분이 급성 불안이나 불면증이 있을 때, 급성 불안이나 이럴 때 써도 되게 되어 있는데 프로포폴이랑 미다졸람은 아티반이나 바륨보다 훨씬 상쾌하게 잠을 자고 효과도 빠름에도 불구하고 수면 정신과 환자가 불안이나 불면 증세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고 합법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전부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비합법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막아놨죠? 막아놓은 이유는 일단 프로포폴을 제주사에서 신청한 적이 없었고요. 수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면 목적 이외에 네, 신청한 적이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미용 피부 비만의 과대한 사업 팽창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 사고의 대부분은 의료인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연관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 수면 내시경 할 때나 내과나 그쪽에서 프로포폴 쓸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이 일반인한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환자분들이 피부 시술 받으러 반복적으로 가서 주사를 맞는데 몇 번 이렇게 세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맞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 시작은 이거 이 주사 맞고 하니까 좀 아파요. 저 주사로 해주세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제 프로포폴 주사는 실제로 가격이 뭐 2만 원도 채 안 됩니다. 네. 주사료랑 뭐랑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리 비급여 대상이더라도 100대 100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내과나 그런 데서 식약청에서 쓸 수도 없게 해놨지만 서로 쓴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시술 자체는 매기는 게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이게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로 상품이 되면서 이제 일반인한테 퍼져가게 됐는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막 이렇게 미용 성형이 이렇게까지 산업화되어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의료인 내에
네, 작은데 우리나라는 이쪽 산업이 커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또 이 백그라운드에는 그 유흥산업이 과대한 강남의 유흥산업을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포폴을 맞고 뭐 환자분이 뭐 굉장히 황홀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애초에 FDA에서 이게 시판이 될 수 없었거든요. 일단 프로포폴을 맞는 목적은 잠을 자기 위해서 맞고요. 네. 잠을 자고 확 깨어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프로포폴을 맞으면은. 그리고 깨어날 때 약간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정신과에서 안 쓰는 이유는 프로포폴을 이게 주사 맞으면 좀 기억이 없어져서 그런데. 아, 그래요? 약간 수면 내시경 해보거나 그러면요. 네네. 또 그게 죽고 싶고 사체 걱정도 나고 진짜 언제 팔다리가 잘릴지 모르고 그런 괴로운 과정에서는 프로포폴 맞고 확 잠들고 좀 잊어먹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밤에 술 많이 마시고 금단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분들은 낮에 자야 되는데 뭐 낮에 술 먹고 잘 수도 없고 밤에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 자기 위해서 뭔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가서 졸피뎀을 먹고 스틸록스를 먹고 어떤 분은 가서 자낙스를 먹고 어떤 분은 와서 프로포폴을 맞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나서도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암페타민이나 그런 완전히 일리갈 드럭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프로포폴을 막아놓잖아요. 네. 그대로 풍선으로 넘어가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히로뽕이나 암페타민이나 코케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는 이쪽을 막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가서 마약의 수요를 증가하는 거로 되게 되면 오히려 풍선 효과를 따지면은 프로포폴을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 네? 맞고 싶은데요, 그거? 문제가 수면으로. 아니, 요새 저도 불면에 시달리고 걱정도 많고 피곤해서 계속 만성 피로인데 그거 한 대 맞고 푹 잘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 사이드 이펙트나 부작용은 뭡니까? 그 어딕션 말고 운동 말고. 일단은 그 프로포폴 인퓨전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요. 호흡마비 오면서 뭐 심장 세포도 심장 깨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맞을 때 아프기도 하고요. 작용이 2-3시간이니까 근본적으로 알코올 금단 증세나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은 맞고 나면 또 맞고 싶고요. 맞고 나면 또 맞고 싶어서 이게 그 모 연예인이 가방에서 주르륵 나온 이유가 여기서 맞고 효과 떨어질 때 집에 가서 또 맞고 또 맞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5개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작용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전 역으로 프로포폴을 좀 수면 장애에 쓸 수 있게 양성화를 해주고요. 사람들이 현재 있는 중독자는 뭔가 해야 되거든요. 프로포폴을 못 맞게 하면 어딘가에 가서도 이상한 걸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과나 이런 데 정식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그 제도권 안에서 프로포폴을 갖다 좀 더 안전한 먹는 약으로 바꾸든가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같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건너 하게 되면은 불법 각성제로 넘어가게 되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근데 이게 프로포폴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알려져서 이렇게 막고 제재하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 좋은 게 알려졌지만 문제는 프로포폴을 맞으면 프로포폴을 놓으시는 분들이 정신과나 선생님들이 아니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갖다 맞는 사람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근본 질환을 하는 쪽으로 스위치할지는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어떤 환자가 프로포폴인데 왔다 그러면은 뭐 저한테 제 병은 시골이어서 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때는 이제 먹는 약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요. 금단 증세가 없게 먹는 약으로 바꾼 다음에 또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이끌고 가고 뭐 우울증 있으면 치료하고 그러겠지만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일반 의 선생님이나 피부과나 성형외과 선생님은 그쪽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환자를 놓는 쪽으로 또 움직이실 수도 있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 프로포폴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수면이나 이런 쪽에 또 허용된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애초에 우리나라는 식약청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약청의 급여 기준에서 벗어난 임의기부변은 환자 동의도 받고 못도 받지만 불법이잖아요. 미국은 FDA에서 이거에 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죽지 않으면은 죽거나 문제가 없으면은 오프라벨도 써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오프라벨 자체를 모든 양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오프라벨로 쓰더라도 나중에 조사가 왔을 때 적법성이 입증만 되면은 문제는 없게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실무에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게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 프로포폴을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식약청에서 단속을 나가고 장부 뒤지고 까고 그래서 그 한 2, 3년 전에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주로 거기서 이제 프로포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벌금도 받고 검찰청에도 끌려다니고 네. 예, 그랬던 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지금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웬만한 예전에 그 프로포폴을 자주 놔줬던데 네. 에서는 오히려 환자들이 오면 이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 계속 중독이 됐으니까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신과 쪽으로 안내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대부분 보면은 여자들이에요. 산부인과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과 성형외과에 많이 들리던 데서 이제 갔더니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피부과 성형외과는 그 단속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괜히 이거 놔줬다가 예 불이익만 더 많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놔주고 그러니까 이 아까 풍선 효과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딜 찾아가냐면은 그냥 아예 작심적으로 아까 2만 원이라 그러셨는데요. 요새 공정 가격이 20에서 30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수익을 하려는 쪽이거나 수익이 충분히 되겠네요. 예. 네. 왜냐 다 노출이 안 될 수가 그쵸? 있으니까요. 네. 예. 또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산부인과. 예, 그렇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 사건들도 그렇게 된 이유가 그렇게 풍선 효과로 간 쪽이 이쪽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신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에 이제 다다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그걸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집착이 돼 있는 분들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 오프 더 라벨 뭐 그 부분에서도 프로포폴에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좀 안 좋게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렇게 정신의학적으로도 좀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식약청에서 그게 프로포폴이 지금도 뭐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는 전부 다 퍼져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신과 쪽에서도 일부 받아서 거기에 노출됐던 환자들이 정신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좀 다시 회복되실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들이 정신과 쪽에서 좀 많이 있어줘야 되고요. 대부분 근데 그런 환자들은 정신과도 다닌다는 거죠. 또 그러네요. 예. 그럼 정신과 의사들이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딱 얼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분들이 왜 프로포폴에 접근이 됐는지는 성형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약의 어떤 개운함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딱 보시면 시각적으로 보시면 이분이 그런 프로포폴에 이렇게 남용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보이실 겁니다. 정신과 의사 전문의들은 그러면 먼저 물어봐서 프로포폴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그게 일반 그러니까 비정신과 영역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정신과에서 계속 케어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이렇게 보다듬어 주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성 질환을 보는 뭐 산부인과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저희 사내 기자 여자 기자 하나도 최근에 여성 의원 그러니까 뭐 산부인과는 아니고 여성 질환을 보는 의원에서 간단한 시술 같은 걸 받은 게 그렇죠. 있는데 네. 그때 좀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아프다고 하니까 스스럼 없이 그럼 프로포폴을 내면서 한 대 맞으시겠냐고 해서 맞았는데 기분이 상당히 깰 때 기분이 좋아요. 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되게 특히 요새 산부인과에서는 뭐 레이저 질 성형이라든지 그쪽으로 상당 부분 성형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포폴 공급 시장이 되는 거죠. 성형외과 그리고 또 여자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뭐 정형외과에서도 프로포폴 쓸 수 있는데 여성들이 여성들이 다 여기에 중독됐다고 보기에는 그런 건 좀 그렇지만 네네. 지금 피해 현황들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지금 사망 사건이라든지 그러게요. 나올 때 보면 여성들이 많네요. 예, 특히. 그 여성들이 좀 취약한 상황이다. 그 원인이 뭐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정신과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로컬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고요. 네. 지금 문제는 대학교 병원급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대학교 병원 내에서 환자가 그런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노출돼가지고 뭐 남용이 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대부분 이너서클에서의 예, 가령 뭐 거기서도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병원 내에서. 맞습니다. 주로 인턴 레지던트들. 대부분 다 피곤하죠. 네. 그리고 진짜 그러면 거기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분들도 그런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관리가 소홀히 돼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많이 접근할 수가 있고 그게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어디 모 대학병원에서 지방인 대학병원에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가끔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JCI라든지 인증평가원 평가 제도를 이게 받아보면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마약 관리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 기준을 그렇죠.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나머지 있는 거는 가령 뭐 그런 약들을 타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제 합법적으로 타내서 이제 그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오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관리가 안 되게. 사실 최근에 나왔던 그 산부인과 시신 유기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병원 내에 그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의사가 갖고 오라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주고 그렇죠.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어올 수 있고 이런 건 사실은 큰 병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큰 병원에서 그거 하려면 허위 처방을 하거나 다른 불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병원에서는 로컬급에서는 그냥 가서 해오면 되니까 뭐 장부 관리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복지부나 그 관 입장에서는 병원급 이하에서도 그런 어떤 인증 시스템, 인증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마약 관리 같은 것들을 좀 더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미스가 뭐냐면 그 병원급에서 그것을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해도요. 행정처분이 치명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게 뭐냐면 그냥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인데요. 그 업무 정지를 하면 뭐 수술 못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가름할 수 있나요? 예, 과징금으로 가름하는데 그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냥 뭐 내버리면 뭐 300, 500 뭐 이 정도니까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치명적인 건 아닌데 사실 그걸 갖다가 아예 진짜 업무를 정지시켜 버리면 아예 수술 못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거 갖고 사고가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벌도 약간 미흡한. 네, 약한 그러니까 부분이 그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유사한 입법례가 있죠. 말하자면 허위 청구 같은 거, 사기 청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업 정지밖에 없거든요. 아예 병원을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걸로 처벌 받으면 허위 청구로. 면허 정지가 나오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죠. 면허 정지가 나오면 현재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시대 자체가 계속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마약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남용이 앞으로도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게이트 키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병원에서 적어도 나가는 그런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아주 엄격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없애고 아예 업무 정지로 강하게 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신과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에는 프로포폴을 왜 맞는지도 잘 이해 못하고 들으시는 분들 말로 앞에 그 얘기가 너무 짧게 지나가서. 네, 그리고 이게 또 최 원장님께서 좀 좋은 측면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 중에 괜찮은 약인데 왜 맞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2, 3년 전부터 좀 문제가 좀 되면서 식약청에서는 그 프로포폴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내놓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 프로포폴이 남용되면 문제는 거잖아요.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네. 일단은 그 의존성이 생긴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포폴이 뇌에 작용하는 부위는 뇌에 작용하는 부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티밤, 바륨, 뭐 다른 흔히 신경안정제라고 불리는 약들은 다 이제 뇌에 가발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많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처음에 저녁 때 술 많이 드시면 이제 술 기운이 한 12시쯤 빠져나가면 그때 반주 드시잖아요. 네. 술이 한번 주유돼서 이제 퓨엘돼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1, 2년 되다가 또 계속 드시면 이제 저녁 식사 때도 반주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술 레벨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해져요.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프로포폴은 그렇게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고통이 존재하고 근본적인 금단 증세를 만들 수 있는 게 존재하는 한 계속 점점 더 올라간다는 게 문제고요. 또 계속 맞아야 되고. 네네. 또 미다졸람이랑 다르게 이게 그 잠에서 깼을 때 상쾌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일부분들은 기분도 좀 좋아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미다졸람이나 뭐 아티반이나 바륨보다는 더 이게 의존성이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그런 스토리죠. 이제 제약회사가 열심히 연구해서 잠은 이렇게 잘 들면서 이 금단 증세가 없는 약이 나오면은 사실은 좋은데 이제 그게 어려워요. 가발하는 어떤 리셉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프로포폴은 이제 도파민이라고 또 쾌락을 증감시키는 쪽에도 약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더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폴 전체 사용 횟수당 과연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직은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알코올依전증도 아니고 이분이 우울증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벤조다이아제핀 다른 신경안정제에 중독도 안 됐는데 순수하게 프로포폴 때문에 중독이 된 사람이 전체 사용의 몇 %냐 같은 건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그 백그라운드 되어 있는 원인을 제외해놓고 보면은 진짜 아주 순수한 프로포폴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술에도 중독이 안 됐고 다른 신경안정제에도 중독이 안 됐을 아주 프로포폴이 아니었으면은 안 되는 순수한 프로포폴 중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그 의존성의 문제는 갖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재된 게 얼마 안 됐죠. 네, 2010년. 사실은 그런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뭐 수면 유도제 내지는 뭐 그렇게 해서 예. 네, 저는 사실은 김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근본적으로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파터널리스틱해요. 굉장히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살펴 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시약청이건 복지부건 모든 로컬에서 벌어지는 프로포폴 투약 행위를 다 단속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뭐 강하게 한다고 한들 재수 없이 걸리는 몇몇 사람들만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방금 오프 더 그 레벨 그 얘기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약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라는 건 의사의 재량입니다. 그건 의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너무나 어떤 통상적인 스탠다드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프로페셔널 자체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걸 우리는 국가가 전부 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약도 이게 시약청에서 정해준 그 용도 외로 쓰지 않으면 보험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거기다가 이제 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고요. 차라리 환자가 원할 때 의사가 합리적인 디맨드라면 거기에 대해 처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두 번째는 사실은 거의 모든 약들이나 처방이 향정신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애매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몰핀이라든지 뭐 전통적인 헤로인이라든지 코카인, 데메롤 이런 것처럼 분명히 애딕션 효과가 너무 크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맞는데 많은 약들이 이게 약간 고덜라인에 있어요. 다 어느 정도는 그걸 먹으면 이제 여러 가지 기분이 좋아지고 사실 그러라고 만드는 게 약인데 그러면 환자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게 너를 한테 페이탈한 영향이 없다면 자기가 맞겠다는데 의사가 안 해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의사가 거기서 폭리를 취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거기에 완전히 애딕션 돼서 이제 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환자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 몸에 설명 다 해주고, 야, 이렇게 맞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너 다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난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는 사실은 국가가 거기 개입해서 그렇게 해주는 의사는, 이거는 면허 정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술은 왜 팔고 그다음에 카지노 정선 카지노는 왜 허용을 했고 그거 다 가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그거 다 애딕션이거든요. 그 정선 가면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다고 국가가 그러면 카지노업을 닫게 하느냐 모든 술집에 술 못 팔게 하느냐 그거 못 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지 돈 내고 먹고 지 돈 내고 도박하겠다는데 그리고 아닌 말로 아까 여성들 얘기하셨는데 가서 자꾸만 가서 이거 맞고 또 맞아야 되고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여러 종교 집단들 생각이 나와요. 그 똑같잖아요. 가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고 자꾸 바치고 거기 계시는 그 종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내라 그러면 다 내잖아요. 그러다 패가망신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뭐 2억인가 프로폴 만들어 썼다는데 지금 우리 프로포폴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가정 파괴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여러 다양한 어떤 종교 섹터에 가서 만들어낸 가정 파괴와 폐인된 거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후자의 악영향이 훨씬 커요. 프로포폴보다는. 그나마 의사들이 그 종교 업계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 양식이 있어서 그쵸? 네, 저는 뭐 특정 종교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야. 양식이 있어서 이 정도로 가는 거고, 아니, 30만원, 극단적이에요. 30만원 받으면 양반이지. 옛날에 모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집문서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는 게 진짜 신도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예 너 거 다 털어갖고 오라고 하는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정신과로 보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야죠. 그런 분들 정말 가야죠. 가야죠. 근데 그런 분 입원시키면 고발당하면 그렇죠. 그래도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 정신병원이 패소했습니다. 종교단체 변호사가 고발해갖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개인의 자율성 위에 프로페셔널리즘 위에 국가 있고 국가 위에 종교 있어요. 종교 망상도 큰 망상이에요. 왠지 논의가 예전에 100분 토론에 나왔던 대마초 합법화 논의처럼. 이거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간질환 소화기 쪽 선생님들 주로 만나니까 그래서 몇 분한테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뭐 어떠냐. 그리고 2010년도에 이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을 할 때 그 또 친분 있는 뭐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선생님 블로그에 굉장히 강력하게 글을 쓰셨거든요. 아니 전 세계에 이거를 향정으로 잡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보도가 됐었고 미국도 스케줄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처럼 똑같은 말을 했죠. 이거를 맞으니 더 좋은 거 많다. 그리고 잘못 맞으면 굉장히 아프다. 네, 아픕니다. 하얀 게. 이게 들어가면서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관을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오일입니다. 이제 알러지 처음에 만든 근본 물질이 알러지가 있어갖고요. 알러지가 있어서 그 알러지를 없애기 위해서 소야 오일이라고 오일을 갖다 섞어서 하기 때문에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중독된 사람. 그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소화기내과, 그러니까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을 한 3-4번 만나봤더니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이제 소화기내과 쪽으로는 이거를 중독 때문에 찾아오는 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맞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고요. 피부과는 내시경까지 좀 그러게요. 내시경 하잖아요. 뭐 점을 뺀다거나 뭐 사실은 맞아요. 사실 아주 심플하고 정부가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 효과적이고 심플한 대책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은 프로포폴에 이렇게 정부가 데이터를 내보면요. 내과에서 쓰는 게 1년에 몇만 앰플, 몇천 앰플, 어디서 몇천 앰플 나옵니다. 그럼 쿼터를 정해버리면 돼요. 내과 프로포폴 1년 사이에 우리나라 프로포폴이 1년에 몇 개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약이 없어지게 하면 정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암시장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암시장이 될 수 없는 게요. 매달 몇 개씩만 딱 만들게 하고요. 딱 공급 라인을 갖다 정부가 파악하고요. 만약에 공급 라인이 아닌 데서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가서 조사하고요. 이게 전부 다 전산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정부가 그냥 뭐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요.
그 1년, 한 달 프로포폴 공급량을 정하고 그 공급량이 내과에 몇 개 할당이 된다 그런 다음에요. 내시경이라든가 진짜 수술 유도를 위한 거 이외의 공급량을 공급 안 해버리면은 남아돌 프로포폴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밀수해 오기 전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래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차라리 다른 거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사실은 이 프로포폴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보는 회사가요. 미다졸람을 만드는 회사예요. 왜요? 왜냐하면 프로포폴을 많이 안 쓰니까요. 미다졸람을 써야 되니까요. 이제 미다졸람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럴 수도 프로포폴이 있겠네요. 향정이 안 됐을 때는 미다졸람은 향정이고 프로포폴은 향정이 아니니까 프로포폴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다졸람 회사의 주식을 갖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또 신통치가 않아요. 로슈는 주식을 못 사고요. 보니까 명문제약이랑 하나제약이랑 부강을 주식을 사는 게 가능한데요. 부강은 저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더 통제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에서 아예 양을 공급 정해서. 양을 통제하는 네네, 이거는 거의 뭐 공산주의. 그런가요? 예. 그리고 전 좋은데. 아니 일선에서는 분명히 빼돌리는 루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 빼는 거 이거 뭐 점 하나씩 빼면서 그 계속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다음 그런 잘 아시잖아요. 미용 성형계 그런 건 수두룩하고요. 그냥 뭐 결국 내원 할 때마다 맞겠다. 아니면은 뭐 그러다 하다가 다른 약으로 대체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프로포폴 자체가 아니라 제가 얘기해놓고 예. 제 논리를 제가 뒤집었네요. 그렇게 바보네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프로포폴 막으면 다른 약으로 또 갈 거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자기네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었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프로포폴의 진정한 목적이 수술을 하기 위한 수면 유도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라벨에 써 있는 거고. 근데 피로 회복제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잠을 자야 있는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논다. 물론 뭐 피로 회복을 위한 의료 행위가 꼭 정신과 의사만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언제부터 성형외과하고 피부과하고 산부인과에서 피로 회복을 해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거는 정신과적인 어떤 약물에 대한 중독 현상이니까 거기서 한번 내가 의뢰를 시킬 테니까 그쪽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셔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의료인이지. 아니, 그렇죠. 그냥 네. 오늘부터 우리 성형외과 안 하고 이제 피로 회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상식적에도 안 맞고 그게 윤리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윤리라고 하는 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국 사람 대부분이 모르시거든요. 네. 윤리의 요체는 비난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morally blame,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데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윤리라고 하는 건 나머지 의사들이 쟤는 네. 저건 의사도 아니야. 저 예컨대 어떤 의사 개원해서 우리 의원에서는 프로포폴을 맞춰드립니다. 피로회복 목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렇게 해서 주르륵 줄 서갖고 나란히 뭐 한 번 주사 맞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30만 원 좀 과했고 네. 그렇게 하면 많이 안 올 테니까 한 3만 원씩 받으면서 계속 놔준다고 클리닉으로. 우리가 하죠. 네? 그러면 나머지 의사들이 그 의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게 의사냐? 이렇게 보겠죠. 네. 윤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야 이게 내가 참 이 노릇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게 맞아요. 의대 나오고 전문의를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네. 이래서 그 일을 접게 만드는 게 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는 건 법이죠. 그다음부터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신 공급을 제한하거나 네.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중독시키는 의사 면허 정지 이러면 이제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저거는 의사도 아니야. 쟤들하고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그런 문화예요. 교수님 그러면 그분들은 어쩌다 네. 윤리를 저버리는 거로 한 발자국 들어가셨을까요? 그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네. 돈벌이죠. 늘 돈벌. 항상 그냥 네. 쉽게 편하게 벌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아. 사실은 그런 사람들
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는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프로페셔널 디그니티라는 게 있다. 이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의사라면 내가 그렇게 추락하는 데까지 가지를 원하진 않겠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료 제도가 워낙 기형적이니까 네. 다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거기로 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다 산부인과 의사가 애기 안 받고 다 미용성형으로 몰려갑니까? 그건 사실은 분만 받아서는 지금 제대로 살 수가 없는 환경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야 쟤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건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법을 잡았다. 그래, 그럼 미다졸람 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앞으로 사회가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나름대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사고 리스크 대비 프로포폴을 맞는 사람은 안 받는 거잖아요,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과들은 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익이 보장이 되면은 안 하게 줄어들게 될까요? 만약에 실질적인 진료에도 이익이 보장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도 그래도 의사 집단들이 항상 일탈하는 사람들은 생깁니다. 네. 그러나 다수는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적정 수익이고 내가 배운 대로 진료를 해서 이 정도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지. 되게 전문의 트레이닝 과정하고 나가서 하시는 일하고 완전 다른 일을 지금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슬픈 일이에요. 네. 누가 그걸 원합니까? 근데 강남에 이제 그 압구정이나 신사역 가면은 다 의료 광고잖아요. 지하철역 전체가. 근데 그쪽에서 개원하시는 분들 뭐 요즘 한참 유행 양악 수술이다. 늘 얘기 나오는 것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 나오고 또 요즘 척추 관련 질환 전문 병원들 문제되는 것들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을 이거는 굳이 수술 이런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너무 이미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의 좀 공격적인 치료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상황이 너무 커져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어서 의사 집단 내에서는 윤리적으로는 지탄받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지탄도 안 받죠 요즘은. 아니요, 지탄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저희 동기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착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내에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행세를 하질 못해요. 그냥 돈만 많다 이렇게 이제 여기지.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냥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그러니까 의사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더 이상 의사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그런 어떤 걸 요구하지 말고 우린 다만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이 서비스 혹은 의료 상품의 제공자로서 그 윤리가 있을 뿐이다. 상도덕이 있을 뿐이다. 이제 그건 상도덕이에요. 받은 것만큼 해준다. 네, 그럼 그거 차라리 우리도 그게 낫다. 우리한테 나머지 의사들이 지켜야 될 거를 요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맞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거기서 계열을 달리하겠다는 얘기고 좋다. 그럼 니네는 상도덕이나 열심히 지켜라. 우리는 의사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의사들은 그런 친구들을 볼 때 그렇게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의대생들이 부가가치세도 내야 돼서 별로 안 부러워요. 의대생들이 이제 전공 과목을 정할 때 그쪽을 좀 선호하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가요? 요새 정신과 선호하던데. 정신과도 이제 그 규제 레귤레이션이 바뀌면서 그 봉직의 급여가 올라가서 그런데요. 요새 또 많이 또 낮아지고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앞선 논의들까지 끌어당겨서 하거든요. 저희 요새 휴먼 인핸스먼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윤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그게 정말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예컨대 우리가 미량의 혈중 레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패치라든지 주입기구가 나온다면 아예 평생 내내 그걸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해피하게 사실 수 있게 해주면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멋진 신세계. 예, 그렇죠. 멋진 신세계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 커즈메틱이라는 얘기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연예인들 같은 경우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나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성들도 그렇지만 화장품 자체는 이미 이건 거의 필수란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다 그러면 아예 약 먹고 아예 그냥 계속 그게 이제 다른 알코올은 간을 해쳐갖고 이게 문제고요. 예, 다른 게 없다면 정말 미량으로 고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때도 그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금지를 시킬 거냐. 그러면 화장품 이것은 너의 본연의 미모를 가리기 때문에 이건 안 돼라고 금지하는 그런 것과 그 얼마나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만 하지 차마 입으로 내지 못했던 얘기를 이렇게 아니 저는 뭐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좋으네요. 아니 이제 이 얘기를 나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 10년 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나는데 프란시스 쿠야마라는 사람이 그 번역한 제목이 그 해결학자죠? 그 사람 해결의 그 세계 진화론을 믿는 분이 뭐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에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작이 정치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프로작을 계속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성향이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에서 원래 정치평론가 정치학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거죠. 어떤 약물이 그렇죠. 사람의 성향을 바꾸고 그런 만약에 진짜 그런 식의 효과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 성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좀 자유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논의가 멀리 가죠. 크로커와이즈 오렌지가 그런 얘기잖아요. 네, 크로커와이즈 오렌지라 그래가지고. 정치 오렌지. 근데 그런 그런 상황이 오면 정신과는 이제 저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죠. 정신과가 세상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정신과가 문을 닫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왜냐하면 상용 패치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정신과 의사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제약회사는 저희 이게 의사를 통한 판매 루트를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 루트를 포기하지 않을 그게 거예요. 전례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종교업계 얘기를 했지만 많은 문명권들의 종교 성직자들이 여러 부류의 성직자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기술이 이게 테크놀로지가 됐다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옛날에는 그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물이라든지 어떤 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정신과 의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많은 얘기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왜 좋은 와인이랑 좋은 맥주는 수도원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지배했던 거군요. 술을 통제함으로써. 술보다 더 훌륭한 것들 많아요. 근데 그 동네에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를 맞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나쁘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이 주제는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꼭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의 전제는 안전성은 담보. 아니 그 전제는 사실은 의사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강제를 하게 되면 늘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포폴의 부작용보다 더한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오픈라벨 처방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시약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어떻게 쓰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교수님? 그 프로포폴을 갖다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뭐 연수교육 어차피 의사가 받아야 되니까 연수평점의 2점은 프로포폴과 향정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이라든가 교육을 받는 사람만이 프로포폴을 갖다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쪽을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정말 그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어떻게 가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상황을 들어오면 여러 과에서 다양한 이유로 쓰게 되고 또 상황이 다 다른데 선생님 말씀하신 공급 통제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어딘가에서 유출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다른 건 뭐냐면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풀어주게 되면은
그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에 의해서 많이 망가지게 되는 좀 부작용이 마찬가지로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DUR이 나름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을 금지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DUR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네, 의사가 했죠. 보기에 네.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양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정말 부도덕한 의사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이걸 또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짐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프로포폴 남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짐작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DUR이 되게 되면은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은 프로포폴 남용자이겠구나. 당신은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게 프로포폴 금지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네, 걸. 좋은 약인 걸 알기 때문에 네. 금지하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윤리적인 거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은 들고요. 근데 DUR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반대.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또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 내시경하는 선생님들은 물론 이제 여러 아주 대표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불편은 하겠지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기사에도 보면 산부인과 쪽에서 프로포폴 DUR 내는 걸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왜 반대할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반대한지 모르겠다. 이제 불편은 하겠고 뭐 솔직히 뭐 의료계에 가중 규제가 들어오는 건 뭐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특이한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주셨었거든요. DUR 하게 되면 개원이 입장에서 DUR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환자가 저 멀리 딴 병원 가면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훌륭한 장점이네요. 네. 중고 처방이 쓰는 순간 어느 병원 누구한테 가셨죠? 그럼 깜짝 놀라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그럼 나라가 가르쳐줬어요. 그럼 돼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교육적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책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그 의료계에 이렇게 뭐 협조 요구를 하면서 그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품목을 허가하는 방안,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찬성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의료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아주 액시던트 사고들에 대해서 사회가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회라는 게 살다 보면 소수의 어쩔 수 없는 부작용들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카지노 지었으면 사실 거기 가서 폐가망신하는 사람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무슨 정책을 결정하거나 뭔 어떤 정부에서 이게 일을 할 때는 일의 일시적인 사건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이게 큰 틀을 보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프로포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게 잠시 사회병리의 하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0년 전에 다 시골 공동체에서 다 서로 얼굴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2천만 몰려 사는 대도시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온갖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위안이라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거예요, 다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맞고 뭐가 터졌다. 그럼 센세이셔널하게 저는 무슨 포탈에 요새 보세요? 포탈 충격, 경악, 쇼킹 그쵸? 이거 다 제목에 다 붙어. 네, 충격, 경악, 쇼킹이 다 붙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그럼 하나 식약청은 잘못이야. 그럼 경찰청은 뭐했어? 검찰은 뭐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프로포폴 관련된 보도들이 너무 좀 과장돼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건이 사안마다 이게 이슈니까 지금 프로포폴의 이슈니까 다 터질 때마다 보도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일반화돼 있는 것처럼 과장 보도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게 프로포폴이 약간 특이성이 있는 게요. 환자가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나는 피로가 많이 와서 프로포폴을 맞아야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 효과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 불만이 많거나 괴롭거나 일하기 싫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 일부 있겠지만 일부 있겠지만 밤에 열심히 일하는 하여간 아름다운
근데 그거를 맞는 과정에서 그것의 맛을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은 원래 그런 쪽에 탐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다수는 처음,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료기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 지속적으로 돼서 급기야는 생명을 잃는다든지 아주 중독이 된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계속 의존적 경향이 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데 아마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은 들으면서 좀 당혹스러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맞는 사람들이 왜 맞느냐를 지금 뉴스 보도를 보면 안 나오거든요. 네. 뉴스에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죠. 그냥 환각 증세. 그렇죠. 그냥 뭐 정도로. 뭐 일반적인 마약 그렇죠. 마약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자려고 맞는. 그렇죠. 그게 안 나와요. 언론에는. 그냥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맞는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마약과 똑같이 취급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피곤한데 잠을 자야겠는데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이 약물을 투여해서 좀 상쾌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맞는 거다라는 아니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맞은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맞는 분들은 이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양산한 중독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의료계 차원에서 이거를 다른 약하고 또 다른 사회적 구조하고 같이 놓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병원에서 의약품, 이 프로포폴이 지속적으로 맞으면 이게 어딕티드 될 수 있다라는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그 부분 중요하네요, 진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사이드로 알게 된 그 기분 때문에 그걸 찾게 됐고 의사들이 그거를 그래?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에서 갑자기 피로 회복 시켜주시는 바카스가 되시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런 과정으로 가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아직은 조사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건 이제 조사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제가 순수한 프로포폴 중독과 결국은 아닌 걸 한번 나눴을 때 프로포폴이 아니었다면이란 가정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그 조선 안하자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유흥업계 종사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프로포폴에 중독되기 전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알코올 금단 증세가 있을 때. 그런데 알코올 금단 증세가 있는 분이 프로포폴로 금단 증세를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가 어느 정도 양산했다는 건 틀림없이 맞으신 지적이고요. 올바른 지적이시긴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정상인 사람이 양산됐나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 나서서 이거 뭐 돈 되는 스터디는 아닌데요. 누군가 한 사람 나서갖고 프로포폴에 오남용 사람들을 갖다 상대로 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모아서 사실은 그런 그 리서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 최근에 그 문제됐던 산부인과 사건도 보면은 그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2006년도에 그 산부인과에 가서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술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쭉 2006년부터 쭉 주치의죠, 말하자면. 나중에는 그 주치의로부터 우유주사 한번 맞으실래요라는 문자가 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거기에 한정됐을 거냐, 지금 프로포폴 오남용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영역에서도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도 많을 거다. 그러니까 꼭 그 환자가 무슨 유흥업소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게 그분이 이제 알코올 금단 증세가 관계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시다는 거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 그거는 지금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는 어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은 계속 그쪽으로
그러니까 경험이 생기면 네. 문제가 된다는 되는 거죠. 예. 건데 다른 면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그 어떤 애딕션 가능성이 있다,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사전 설명, 동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네, 부분인데 그건 진짜 이게 최근에 이런 게 이렇게 표면상에 떠오를 때까지 많은 의사들이 모르고 몰랐을 거예요. 애초부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들어간 것도 최근의 일인데다가 그냥 그때까지는 아까 수면 내시경한 내과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게 그분들은 대부분 환자들이 한 번 맞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러지가 않는데 아까 변호사님 교수님 말씀하신 계속 반복적인 어떤 시술을 받는 특히 여성 환자들에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뭐 그건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프로포폴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프로포폴 논란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유혹이 생기지 않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느 사회나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분들이 좀 그 케어를 사회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이번 주제에서는 그 케어를 해줘야 될 의료계에서 조장을 한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프로포폴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지가 별로 안 됐거든요. 사실은 인식된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위기가 또 기회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의료계 차원에서 이제 거기에 오남용된 환자들을 좀 케어해 주는 쪽으로 모습이 변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정리 너무 잘해 주셨어요.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더 얘기하면 교수님은 네. 예, 뭐 군더더기가 됐어요. 예, 군더더기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프로포폴과 프로폴리스를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껌도 이거 뭐지? 이 프로포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나쁜 약이다, 마약류다, 뭐 부정적 인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 프로포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프로포폴의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히포크라테스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은 아이튠즈나 청년사신문 홈페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포크라테스 19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